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김대중 평화회의 3일차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진행된 세션 1과 2를 통해서 우리는 세계 질서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여러 시사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 진행이 되는 세션 3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적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서 더 큰 지혜와 또 해법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세션 좌장을 맡아주실 한국외교협회 신봉길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강연을 해주실 두 분의 연사분도 모시겠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키미야 타다시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백영서 명예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두 분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해서 세션을 맡아서 사회를 보게 된 신봉길 한국외교협회 회장입니다. 오늘 그 김대중 평화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사회를 보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40년을 보낸 직업 외교관입니다. 그리고 인도 대사를 마지막으로 외교부를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저의 경력은 동북아와 북한 문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캐도 경수로 사업을 맡아서 북한을 자주 드나들었고 또 육자회담, 북핵 육자회담에서도 한국 대표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동북아 지역을 한중일 관계를 총괄하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 TCS 창설을 맡아 초대 사무총장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이 세션의 사회로 초청을 받은 것도 아마 그런 인연이 배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세계는 국제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대혼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 리버럴 인터내셔널 오더가 흔들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 등장 이후에 자유무역 체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행,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이라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민주 진영과 권위주의의 진영의 구분이 지금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파국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의 대혼란의 최전선에 지금 동아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새로운 분쟁,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중동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만은 새로운 전쟁이 일어난다면 동아시아 지역이 아닐까. 그 중에서 특히 그 타이완 해협이라든지 한반도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동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대중 대통령님의 그 해안이 굉장히 아쉽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김대중 평화회의 개최의 취지에 맞게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 해안을 가지고 오늘의 난국을 분석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세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선 그 두 분의 발표자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은 키미야 타다시 동경대학 명예교수님은 동경대 법학부를 졸업하시고 박사학위는 고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서 특히 한국 정치 및 외교 정책, 한반도 정세와 남북 관계, 한일 관계, 동아시아 국제 정치 이런 분야에서 많은 그 연구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연이라든가 언론 기관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다음 또 옆에 계시는 백영서 연세대 명예 교수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연세대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국학연구원장 또 개간지 창작과 비평의 편집 주간도 오래 하셨습니다. 연구 주제는 주로 중국 근현대사 또 동아시아 담론 이런 것들이고 역사 서술에 있어서 서구 중심적 시각을 벗어나야 된다 하는 그런 비판적을 많이 제기하신 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제35회 일본 후쿠오카 아시아 문화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은 각 발표자가 한 20분 정도 각각 발표를 하시고 나머지 30분 정도는 청중들과 또는 발표자들 사이에서 질의응답 같은 시간을 가지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발표 뒤에 청중들께서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미야 타다시 교수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뜻깊은 회의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학순 이사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주최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과 관련해 가지고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2001년 9월이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그때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오래 맡으셨던 강원영 목사님께서 주최하셨던 회의라고 기억합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마침내 대통령과 지나신 고 노이타카코 일본 사회당 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회의 도중에 외국인 참석자만 청와대로 초청받아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그때 기억이 사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영사관에 입학해서 간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한국 현대사를 보면서 대조적이고 또한 전적이었던 박정희와 김대중 이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가 이만큼 되었다. 즉 경제 발전과 전적인 민주화를 이루어냄으로써 북한과의 제재 경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으며 지금 세계적인 국가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관난 제 회상을 이천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불렀으나 앞으로는 제 학문적인 대상 또한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서 논의하기 때문에 그래도 김대중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 발표 목적에 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의 매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적인 리얼리즘과 전적인 상상력을 균형 있게 겸비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초점 맞춤으로써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김대중의 생애로부터 보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구애 접근법이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제검는지를 재검토하고자 합니다. 둘째, 현재 동북아 김대중 정부의 2000년을 정부하는 시기에 비해 예측하기 어려운 미국 트럼프 제2기 정부의 등장, 격화되는 미중 백권 경쟁, 북한 러시아의 군사협력, 북핵의 기존 사실화, 대미 동맹 현대화 등 더 심각한 긴장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김대중이 남겨둔 유산을 다시 봄으로써 참고하고자 합니다. 김대중이라는 정치인 그리고 김대중 정부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서 어떻게 외치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에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1960년대 이후
야당 지도자로서의 김대중의 사고와 정책 구상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972년 대통령 선거 야당 시민당 대선 후보로서 김대중의 정책 구상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고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김대중이 제시했던 정책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4대국 안전보장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박정희 외교는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등 내전 체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북한에 비해 열악한 한국의 제재 실적을 만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제 발전을 뒷받침했던 내전 체제는 1970년대에 들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닉슨 정부는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 철수를 결단해 적대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도 이것에 변성함으로써 72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70년대 초 내전로부터 대탄토로 이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도 이것을 좌시했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 71년 이하는 이런 시기에 김대중은 중국은 한국과 국교로 없었으며 한국 전쟁으로 싸웠던 적성 국가였으나 한국은 중국의 대국화를 막을 수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국제적인 영향력 증대를 한국 외교를 위해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국제정세 인식에 관한 성견지면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제적으로 4대국 안전보장론은 과거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은 미국,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소위 4강이 주도권 노리고 개입하느라고 일어났던 것이고요. 따라서 4강에 대해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지 못하도록 약속하게 만듦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려는 구상이었습니다. 이 구상의 성견지명은 대립 진영에 속해 북한을 뒷받침했던 중국과 소련을 관여하게 만듦으로써 평화의 틀을 구축하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처음에는 김대중의 구상에 대해 한국의 안보를 적대 국가인 중국이나 소련에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 또한 한국의 국반을 대국에 위정하려는 사대주의적인 발상 등 비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판은 현실로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나타납니다. 그 후 박정희 정부도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합의에 이룬 남북 대화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74년 6.23 선언에서 나타나는 남북 유엔 동시가입이나 교차 수행 가능성을 열려주는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김대중의 구상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박정희 외교와 김대중 외교의 리얼리즘을 비교해보면 박정희 외교가 현실을 여건으로 대응하려는 것이었다면 김대중 외교의 리얼리즘은 현실에 나타난 평화의 조짐을 주목함으로써 이와 같은 평화의 역학을 이용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70년대 대단토로 나간 동북아 국제정세에 대해 그것을 수동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은 아니라 그러한 흐름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측면에서 전적인 상상력을 겸비한 전적인 리얼리즘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민주화 이후 90년대 김대중의 구상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첫째, 독일 통일의 경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은 급한 통일해도 흡수 통일해도 안 된다. 이것이 독일 통일의 현장을 현지에서 관찰함으로써 얻어낸 결론이었다라고 회상했던 바와 같이 급한 통일 지산주의와 권리를 두고 오히려 흡수 통일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무엇보다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92년 대선 패배 후 김대중 아태평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3단계 통일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국가연합, 연방제국가, 완전 통일이라는 3단계입니다. 국가연합 단계에 관해서는 내전기 또한 제재 경쟁에서 그다지 유리하지 않았을 때 북한 우위의 연방제를 피하기 위한 완충 단계로서 국가연합 단계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후 탈냉전기 남한의 제재 우위가 확실해지는 시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연반제 통일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변질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냉전에 전식되어 남북 관계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비핵화 공동 선언도 나오고 냉전 전식이 한반도에 대해서 평화 배당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1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고 말았던 바와 같이 북한이 남북 관계보다 북일 관계를 유성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현 체제를 인정하게 만듦으로써 제재 생존을 기도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는 제네바 합의를 통해 일단 진전되었으나 냉전 전식이 한반도 평화 배당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유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북미 또한 북일 관계를 남북 관계보다 우선하려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정부에 대해 북일 관계나 북일 관계가 남북 관계보다 앞서 나가지 말도록 설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 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렸던 셈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북미, 북일 관계의 진전을 남북 관계의 진전으로 연결해 선순환으로 정착하는 것이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대미 외교, 대일 외교, 대북 정책 그리고 대중 외교를 비롯한 글로벌 외교라는 순서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국을 보는 김대중의 시각은 대국으로서의 번역성과 인권과 민주주의 보편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냉전기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한국의 독재 정권을 지지해왔으나 김대중은 이에 대해 미국이 원래 가진 가치에 입각해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제2기 정부와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클린턴 제1기 정부는 한반도와 관계 상기되는 것은 제1차 북핵 위기와 서지컬 스트라이크, 즉 외교 수술적인 공격 그리고 제네바 합의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북한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정책을 시도하다가 김영삼 정부의 반대나 군내 조한도 있어서 단념해 결국 북한의 핵 통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일단 제1차 핵 위기는 진전되었습니다. 클린턴 제2기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대단히 높이 평가함으로써 이것에 입각해 베리 프로세스라고 불리는 대북 관여 정책으로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클린턴 정부는 대북 관계는 미국에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한국에게 아웃소싱 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인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정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미 폰남, 즉 미국과의 협상을 우선해 그것을 통해 한국의 선택폭을 줄이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을 선택하도록 설득함으로써 그것이 남북 관계에 대해 선순환되도록 하는 전략을 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과 미국이나 일본과의 이간질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것을 위해 T국, 대북 관여 정책에 관한 한미일의 협의체를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북 관여 정책에 관해서 한미일 3국에 협력했다는 것은 역사상 매우 드문 것이었습니다. 대북 억제 또는 강경 정책에 관해 한미일의 3국의 협력이 가능했던 경우는 있었지만 대북 관여 정책에 관해 한미일 3국의 똑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협력했던 것은 김대중 정부, 제2기 클린턴 정부, 오부치 케이저 정부와의 조합 시기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미국이나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김대중에 대한 신뢰나 기대에 입각했기 때문에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2000년은 6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도 급진전되었습니다.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반복 그리고 조면혁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반미가 있었으며 클린턴 대통령의
반복 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미 가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미국 대선의 대단한 접전 끝에 부시의 공화당 후보 순위로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제동인 걸림에 따라 그러한 획적인 진전이 없어졌습니다. 하여간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은 김대중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가 북미 협상의 중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클린턴에 대해 한국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대소 정책, 대중 정책, 대베트남 정책을 교사로 삼되 대쿠바 정책을 반면 교사로 삼았다고 전해주는 흥미로운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내년에 왕화나 전식을 가져다주는 미국의 정책을 한반도 냉전 전식을 위해 거울 삼았다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 빼앗은 증거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클린턴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하고의 관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대중은 일본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가? 식민 지배했던 전종 일본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종 일본을 전담화하려는 일본의 그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일본에 관해 특히 평화헌법에 따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와의 변현적인 발전을 달성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외 인식으로 김대중의 동세대 한국인들 속에서는 소수에 불과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체험했던 전종 일본 이미지를 그대로 정부 일본에게도 투영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정부 일본은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의 변현적인 발전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와 같은 대외 이미지는 일본과의 빈번한 관계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일본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대중 납치 사건이나 그 후에 구명운동에 관한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높이 평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998년 10월에 그 김대중 정부와 오부치 게이조 정부가 맺었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은 일본의 과거에 직시하고 반성하면서 한국은 과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중함으로써 공동 이익과 공동 번영을 누리려는 선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한일 관계의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했다고 실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김대중의 시기에 한일 관계의 획기적인 전개는 일본에서의 김대중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도력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은 김대중 자신의 납치 사건의 경험,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고명, 그리고 여야 망라하는 정치인들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의 성과로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2002년 9월에 일본의 고이즈미 중이치로 총리의 반북입니다. 북일 관계에 관해서는 납치자 문제가 걸림들이 돼서 1992년에 북일 수교 협상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 총리는 2002년 9월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반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협상해 생존 납치자 방황과 북일 수교 협상 재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평양 북일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 후 납치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국내 여론이 악화로 인해 북일 협상이 별로 가시적인 진전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나 그래도 이와 같은 북일 관계 진전도 실질적으로 중개 역할을 담당했던 김대중 정부의 일본 정부와 북한 정부에 대한 설득 작업이 공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박정희가 북한의 같은 독재 국가와 경쟁해 협상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독재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유신 체제를 전담화하려고 했던 바와 달리 김대중은 북한과 경쟁해 북한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대조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축적해왔던 힘의 우위를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의 주도의 평화 공전 틀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평화적인 수단에 따라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은 북한과 미일 간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데 아무 제한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은 통일지산주의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에 따라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던 리얼리스트였습니다. 한편으로 통미포남을 노리는 북한에 대해 공고한 한일 관계를 내세움으로써 북한이 노리는 이간질을 좀 허용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에게 속지 않을까 우려하는 국내 여론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개선이 금반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배당을 가져올 것을 확신했으며, 실제로는 어느 단계까지는 이것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김대중 대북 정책의 특징은 경제 이익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 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지게 해줌으로써 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고 소득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엄격한 상호주의자가 아니라 적어도 저기에는 북한에 대해 일반적인 이익을 주는 단독주의적인 행동도 불사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북미 또한 북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협상의 중개역도 담당함으로써 2000년 정부의 북한의 새 외교에 관해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중개 역할도 담당했으며, 북한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의 국익을 이바지했다는 것을 설득함으로써 북한의 새 외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정부는 동북아 국제 관계 속에서 주요한 결정점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역할은 김대중 개인 또한 김대중 정부가 그때까지 쌓여왔던 국제적인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외교에 관한 논의하고자 합니다. 김대중이 1960년대부터 중국이 잠재적인 중요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입니다. 지금 상황과 달리 2000년쯤 중국은 아직 동북아나 세계 전체에서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대중 외교에서도 대중관계의 비중이 대단히 컸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잔내를 바라보면서 대중관계에 주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일화는 클린턴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직까지 전화문 사건도 영향도 남아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했답니다. 김대중은 클린턴에게 적극적으로 중국 방문을 권장해 미중 관계 개선에 나서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과 달리 양호한 대미 관계와 양호한 대중 관계의 양립이 얼마든지 가능했던 시기라는 행운도 있었으나, 그래도 앞으로 혁정에 돌아가는 미중 관계에 대한 한국의 위치를 김대중은 미중 관계의 중개역이라는 부분에서 손치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베트남 방문했을 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따른 피해에 대해 명확한 사죄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며, 김대중 외교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가 평가되어 그 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것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그 다음에
그 지금 상황, 그 이후 김대중 이후에 역대 정부의 과거 김대중 정부를 좀 비교함으로써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남겨두는 그 유산에 관해서 지금 상황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를 조금 논의하려고 했지만 일단 좀 시간 관계상으로 만약 시간이 있으면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야 타다시 교수님은 그 김대중 대통령과 동북아 국제정치, 남북한 관계 이런 거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과 리얼리즘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단한 그 정치적 상상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그러면서도 대단한 현실주의자였다.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굉장한 현실주의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특히 김이야 타다시 교수님이 4대국 안전보장론, 이게 뭐 저희 대학 시절 이럴 때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나중에 3단계 통일론 해서 남북 국가연합, 연방제, 통일,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진작부터 하셨습니다. 몇십 년 뒤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라는 큰 그 남북 관계의 흐름을 만드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다. 이 클린턴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이라든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이런 모든 것들이 김대중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의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났다. 이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질문하실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우리 백영서 교수님이 두 번째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 맞춰서 제 시계로 지금 10시 7분에 시작했으니까 10시 30분 이내, 10시 30분 전에 맞추면 되겠네요. 제목을 썼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학술적인 토론회 장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과 더불어 소통하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풀어서 짧게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사람이 처음 만나면 자기 이름 소개하잖아요. 제목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다른 건 다 아실 건데 서사 만들기에 서사라는 게 조금 낯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학술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영어의 내러티브의 번역이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동아시아 100년의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100년의 역사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단순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가,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100년의 역사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방식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 제목의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적 시각이라는 방식으로 이들에 대해서, 이런 논의에 대해서 논평하는 입장을 취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지구지역적은 또 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지구적 관점과 지역적 관점을 결합한 좀 복합적 시각을 가져야 한국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각 나라의 100년의 역사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다, 논평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것도 좀 딱딱하죠. 제가 연구자라 이 버릇이 들어서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순서는 뭐 이런데 순서야 뭐 중요하지 않고요. 첫 번째가 머릿말 비슷하게 제가 제 문제의식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한국에서 광복 80주년이라고 해서 큰 행사, 정권 교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큰 행사를 치렀죠. 더 한국에서는 흔히 광복 또는 해방이라고 80주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을 하죠. 역사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일본에서는 아마 종전기념일, 종전일이라고 얘기하죠. 일반인들 중에 일부는 또 그걸 비판적으로 말해서 패전의 날이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아마 종전일이라고, 종전, 전쟁이 끝났다, 그는 중립적이랄까, 이런 표현으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 같아요. 중국은 텔레비에서 뉴스 보셨겠지만 9월 3일 날, 우리는 8월 15일이 중요하지만 일본은 이제 중국의 9월 3일 항복 선언을 한, 문서를 받은 9월 3일을 중시하는데 올해 정말 대대적으로 했어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초청받아서 참여했는데 엄청 크게 했고, 우리는 주로 이제 푸틴과 김정은과 이렇게 시진핑이 나란히 있는 장면만을 주로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항일 전쟁 기념일뿐만 아니라 이게 글로벌한 차원에서,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라는 뜻에서 반파시즘 전쟁,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본만 이긴 게 문제 아니라 반파시즘 전쟁에 승리한 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일국적인 항일 차원이 아니라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반파시즘 전쟁의 일부였다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글로벌한 측면을. 그래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서로 다른 역사 기억 또는 기념 방식을 어떻게 하면 넘어서 그야말로 미래의 평화의 서사, 이야기를 꾸려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것을 미래 프로젝트로 관심을 갖고, 역사학자가 과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과거는 미래와의 대화거든요. 과거 얘기하는 거는 미래를 위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미래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은 왜 지금 항일전 승리를 이렇게 강조할까? 유난히 그전만 해도 중국은 100년의 굴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1894년 청일전쟁에서 진 이래, 그리고 일본의 진 이래로 중국은 대국에서 여러 나라 중에 하나로 몰락해서 비애를 겪었다고 그래서 비애의 역사, 굴욕의 역사를 많이 강조해 왔는데, 근래는 그것보다는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의 분위기 속에서 역사학계는, 사실 중국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이게 정부의 관점하고도 늘 연결되어 있는데 상호작용하는 건데, 학계에서 보면은 항일 전쟁의 승리를 강조해요.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1894년에 일본에게 졌던 청일 전쟁의 역사 이래의 굴욕의 식민지에 몰락할 위기에 처했던 굴욕의 역사가 아니라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항일 전쟁 승리한 바로 그거 1945년을 중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이야기, 역사 얘기를 설명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두 가지 개념을 제출합니다. 하나는 동방주전장, 그리고 14년 항전입니다. 좀 학술적이지만 풀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할 때 언제부터 시작됐냐, 이게 37년이냐 38년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주로 노르망디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든가, 특히 독일과 소련과의 긴 전쟁, 소련의 엄청난 희생,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서양 중심이다. 2차 세계대전에 희생하고 싸운 게 왜 서양만 그렇게 강조하냐? 동방에도 또 하나의 주요한 전장터가 있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얼마나 많이 싸웠고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많은 희생을 치렀는가. 그 덕에 일본이 더 이상 전쟁을 확장 못하고 유럽에서 니들끼리 싸우는데 도움을 줬다. 이런 식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방주전장론을 강조하고요. 동시에 14년 항전이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싸운 건 1937년 7월 7일 이후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앞당겨서 7년이 아니고 7년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고 1931년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보통 만주사변이라고 부르는 전쟁을 거쳐서 중국의 만주 지역과 북부 일부를 일본이 점령했는데 그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더 일찍부터 우리는 일본에 시달렸고 일본과의 싸움을 쭉 해왔다. 14년 동안 싸웠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에 의해서 서양 중심의 종래 해석도 극복하고 동시에 중국이 일본과 오랫동안 싸워서
니들도 독일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었지 않냐. 우리가 역할이 컸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갑자기 항일전 승리를 강조할까? 그걸 보면요, 저는 동방주전장론을 주목하면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이 관점을 제기한 거를 저는 일단 존중합니다. 그래, 아시아도 고생했지. 그런데 그리고 거기에 잘 싸웠다. 그런데 거기에 왜 중국만 그랬겠냐? 사실은 한국은 더 힘들었고 더 열심히 싸웠다. 이 점도 같이 얘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학술적으로 글로컬 관점, 지구 지역적 관점을 도입해라.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역할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의 역할, 한국은 되게 중국 안에 가서 싸웠거든요. 중국 안에서 공산당과 협력을 하던 상해 이주의 광복군은 국민당 정부와 협력해서 싸웠거든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중국과 협력해서 싸운, 중국 경내에서 싸운 그거를 역할을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저는 걸 지구 지역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너무 글로벌한 차원에서만 생각한다. 왜 지역적 차원을 고려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지역적 시각을 도입하면은 지구적 차원과 동아지역 차원과 중국 내부의 지역적 측면까지 동시에 복합적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중국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냐? 동방주전장론만 강조하면 중국 중심주의라고 보기가 쉽거든요. 니는 서양 중심주의를 벗어난다고 하면서 결국 중국 중심주의로 갈 위험이 없냐? 라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예방하기 위해서도 글로컬한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러면 또 제가 이런 얘기를 중국 가서 발표하고 이거 곧 잡지에도 나올 글인데, 중국 잡지에 중국 사람들은 그런 논평을 하더군요. 그럼 한국 중심주의냐? 한국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의 독립운동한 분들이 좌파파를 떠나서 그 세력이 중국에 비해서는 약했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싸운 사람들의 정세론이라든가 문명론을 보면 좀 이따 구체적인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 이미 한반도의 독립이 동아시아의 세계 평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냐를 충분히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 점을 보여줌으로써 니들의 논지를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이 왜 지금 유난히 항일전을 강조하면서 승리를 강조하면서 올해 크게 행사를 했는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미 어제 장 웰링 자수가 이미 말씀했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항일전 승리를 했다. 누구든지 우리를 건드리면은 우리는 늘 이긴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항일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려는 경고, 견제 이런 뜻이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어제 장원님 교수가 중국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분, 어제 오신 분이 기억하시겠지만. 그런데 저는 중국 사람들이 강조하는 걸 조금만 더 강조하면은 1809에서 굴욕의 역사를 떠나서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고 싶은 자부심,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2차 세계대전을 종결을 하고 나서 4대 열강, 우리 카이로 회담이니 얄타 회담이니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장개석이 국민정당을 대표해서 정부에 참여하죠. 4대국의 일원으로서 유엔을 만든다든가 하는 국제 질서를 만든 사람인 것이 중국이 참여했었다라는 걸 강조함으로써 앞으로의 질서에도 미국을 경제하는 동시에 중국도 세계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새롭게 구성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중국인들한테, 그리고 중국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다 보신 자료 화면이죠. 그 행사장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자, 그럼 일본에서는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조금 압축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제출된 거는 저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일본 전문가 남기종 교수한테 힌트를 얻어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극동 1905년 체제론입니다. 1905년이라는 거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거거든요. 시바리오 따라라든가 이런 문인들, 소설가들 중에서도 1905년 러일 전쟁의 승리를 일본이 가장 구름 위에 올라갈 정도로 중요한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고 중흥시하죠.
말하자면 1905년 체제론을 만든 시점에서부터 100년 지난 지금까지 일본은 하나의 체제, 질서,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1895년에 청일전쟁으로 대만을 차지했고 식민지화했고 러일 전쟁을 계기로 한국을 보국하게 해서 결국 1910년에 식민지화했죠. 그래서 일본이 발전하려면 어떤 생명선이랄까 방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 열도를 넘어서 일정한 범위를 차지하는 거가 시작된 게 1905년부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극동 1905년 체제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걸 주장한 사람이 여기 말하는 이 책에 나오는 여기 설명되는 여기 책 제목 이 사람이 한 건데 뭐 방위청에 있는 연구원인데 그 사람이 쓴 거에서 제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가져온 건데 이게 일본의 중요한 자기의 어떤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쭉 유지해 왔었는데 지키기 애를 써왔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함으로써 이게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이게 유지됐다 이겁니다. 어떤 형식으로? 미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고 한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어서 이걸 쌍둥이 동맹이라고 해요.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이 주도해서 종래에 일본이 1905년 이래에 유지해왔던 체제를 유지하게 해줬다. 그리고 일본은 거기에서 같이 말하자면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제대로 잘 작동하게 만든 중요한 동력이 어딨냐? 한국전쟁이라 이거야. 한국전쟁이 터짐으로써 미국도 이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일본을 주니어 파트너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쟁이 이 체제를 유지하기에는 시멘트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역사 해석은 물론 김희아 스님 같은 분들이 동의하시지는 않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 일본의 이른바 여기는 뭐 일부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익 세력이 이걸 계속 제기할 수 있고 미래의 시나리오로 이 이야기를 자꾸 얘기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일부 정치 세력은 이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지난 정권에서는 특히 이 질서를 일본과 협력해서 유지하려고 과거 역사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들이 일본만은 아니다. 한국도 있을 수 있다. 다른 나라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뭐 미래 프로젝트 작동하는 여러 가지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미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가? 뭐 이름을 딱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근데 그렇게 붙일 만한 게 없습니다. 저 자신이 뭐 전 역사학자고 그러니까 더더구나. 그런다. 저는 한국의 지역 질서 구상을 얘기할 때 중국의 항일전 승리 담론에 대항하고 일본의 1905년 체제에 기반한 일본의 미래서사의 미래 이야기 구성에 대응한 한반도가 발신하는 대안은 뭘까라고 할 때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은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무슨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이 청일전쟁 이래 100년간 점진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상적, 실천적 자원을 소개할 수는 있다. 전 역사학자로 그걸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서 시작돼서 1919년 김이 독립선언으로 거쳐 오늘에 이어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세계라는 이 세 개의 공간적 층위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생각했던 사상적 자원이 많다. 우리는 그저 뭐 한반도 안에서 모든 걸 생각했냐? 그런 게 아니다. 우리도 동시에 이걸 다 생각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이거는 한국은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100년 동안에 한반도의 나라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사실은 온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남북 통일을 포함해서 그거를 어느 한순간에 해결된 건 아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래의 뭐 사회주의적인 계열도 있고 여러 보수적인 계열도의 노력도 있지만 저는 여기서 중시하는 것은 변혁적 중도의 계열, 사상적 실천적 계열을 중시해서 그 사례로 두 사람의 예를 듭니다. 조성왕이라는
독립운동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후광 선생, 이 두 분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변혁적 중도라는 건 뭔 뜻이냐? 뭐 중도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뭐 가운데다, 좌도 우도 아니다, 급진도 보수도 아니다, 여러 가지로 중도를 얘기합니다만은 이것도 뭐 논란이 많아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뭐 중용이라든가 뭐 불교의 뭐 중관론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적어도 이거는 단순한 중도가 아니다. 변혁적 중도다. 식민지 시기에는 식민체제, 분단된 이후로는 분단체제를 바꾸겠다는 강한 목표, 강한 의지를 전제로 그 목표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통합한다. 통합의 의지를 보이는, 변혁을 위해서는 통합한다. 무조건 통합이 아닙니다. 무조건 기회주의적으로 절충하는 게 아니고, 변혁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서는, 독립을 위해서는, 통일을 위해서랄까, 새로운 한반도식 나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세력은 다 통합한다. 이런 것을 변혁적 중도라고 이름 붙이고, 대표적인 계보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안창호 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여운형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식민지 시기의 조소왕, 최근에 와서는 후광 선생, 이 두 분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소왕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을 한 분인데, 그분이 주장한 게 삼균주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논점인데, 기본적인 것은 정치, 경제, 교육을 균등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동시에 개인과 국가와 세계의 균등을 지향하는 것이 상균주의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두 분의 얘기를 정세론과 문명론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조소왕의 정세론을 보면요, 아까 시간이 없습니다만 요거까지 이런 걸 설명 조금만 더 드리면은 낯설으실 테니까, 정세론에서 보면 중국이 동방전장론이라든가 14년 전장론을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미 식민지 시기에 이미 그걸 뛰어넘습니다. 시기 설정에서 이미 일본이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은 거는 조선이 몸으로 겪었다. 말하자면 1931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일본의 제국주의의 본질은 1910년에 조선이 식민지화될 때 이미 드러났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피해를 엄청 겪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이 동아시아 그리고 세계의 평화의 등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일본 3.1절 같은 거를 1차 세계대전의 폐막이자 2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는 걸 보여주는 징조다라고까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써서 비유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시할 만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문명론을 보면요, 문명론에서도 보면은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하나는 한국인이 바라는 독립과 건국을 동시에 진행하는 과정으로 봤는데, 그게 단순히 부강병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우리는 동아시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세계 한 가족이 되는 궁극적 목적을 하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의 경우도 신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소왕의 삼균주의를 신민주주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적인 어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성격을 통합하는 경제체제와 거기에 맞는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신민주의를 주장하고, 이것이 세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문명론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세계 문명의 대한 문명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는 해안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후광 선생에 대해서요, 어제도 얘기를 하셨고, 특히 또 이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우리 김 여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만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서해에 보시는 심 대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용주의와 이상주의가 결합되어 있죠. 그건 제 식으로 말하면 정세론과 문명론을 결합시킨 거다라는 얘기예요. 직접 인용을 하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 정치가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거는 정세를 논하는 누구든지 이런 기준을 갖추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죠. 바로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변혁적 중도주의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민족과 동아시아와 세계라는 삼층적 공간에 대한 인식의 계보를 계승하고 있는 분도 바로 후광 선생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한반도 평화가 곧 동북아시아 및 동아시아 평화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담보하는 핵심 문제라는 점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은 어제 이남주 교수가 예를 많이 들었죠. 동북아 공동체를 만들고 동아시아의 천하태평을 구상했고 세계 연방 체제론도 구상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얘기한 것입니다만 맥락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김 교수님도 그중에 몇 가지 얘기하셨죠.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문제, 국제 질서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는 문명의 차원에서도 글로벌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문명론적인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래서 김대중 사상을 정세론과 문명론 차원에서 활성화하되 혹시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정세에 맞춰서 재구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가. 특히 그때와 달리 우리는 좀 더 많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니나. 그러나 국제 정세는 훨씬 더 어렵죠. 저는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한국발 새로운 서사 이야기 구성의 기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유행처럼, 특히 학자들이 많이 그래요. 유행처럼 새로운 담론을 찾기보다 이미 100년 변역의 한국에서 누적된 많은 사상적, 실천적 자원을 이 대전환의 시대에 맞춰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감각을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꾼이 되면 어떠냐, 이야기를 만들자, 이런 방식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번에 한겨레 신문 8.15 때 나온 보도입니다. 서대문 형무소에 독립운동가들 사진 쫙 놔두고 맨 오른쪽이 조소왕이죠. 그 옆이 윤동주고, 거기에 우리 미래의 세대가 팔짝 뛰는, 미래를 위해 도약하는 모습을 보신 사진을 보고 이거 강연할 때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보관했습니다. 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민제국과 지금 신냉전 시기도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런 위기에 우리가 어려운 처지기에 분명해요. 특히 전 세계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가 극우파들이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물론이고. 이랬을 때 어려운 처지에 직면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담론을, 미래의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이제는 물질적인 역량도, 우리라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한반도 전체를 관점에 갖되 실천적인 장소는 주로 한반도의 남쪽 한국을 주로 대한민국을 주로 해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종의 물리적 역량도 갖췄고 소프트 파워도 일정하게 갖추지 않았냐.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게 평화와 민주를 동시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는 거. 평화와 민주가 동전의 앞뒤와 같은 거라는 거를 이미 알고 실천해온 역사적 경험이 있다. 이게 우리의 자원이다,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로 거리에서 빛의 혁명이라고도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략적, 지정학적인 현실로만 생각하면 강한 것들이 많은데 그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성찰, 빛의 힘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았나? 체험하지 않았나? 빛의 길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로 제 강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도표 하나 보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이거는 강화의 한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고 현 이재명 대통령한테 선물로 준 그림입니다. 왼쪽은 다 아시겠잖아요. 왼쪽 그림은 소위 확성기, 대남방송 확성기 서로 하면서 얼마나 피곤했냐. 저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라는 게 요 맨 밑에 글씨가 있죠. 소리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 그림인데 오른쪽은 그거 끄고 나니까 확성기에서 이 멜로디가 들리죠. 저 위에 멜로디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멋진 대통령은 제가 빼겠습니다만 대남방송 안 틀어서 행복해요. 행복이 민주와 평화는 같이 가는 거다. 이 어린이는 이미 행복하다는 거는 민주와 평화가 같이 간다는 거를 잘 얘기해주는 스토리가 아닌가? 그 애들에게 계속 만족스러운 스토리를 만들어서 실천하고 들려주고 하는 것이 여기 보신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후광 선생도 원하는 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발표하고 이렇게 박수가 많이 나오는 거 저 처음인데요.
우리 백영서 교수님은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들을 몇 가지 하셨어요. 중국은 항상 100년의 굴욕이랑 치욕을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특히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 와서는 굴욕의 역사보다는 승리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다 하면서 동방주전장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2차 대전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중국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그 이야기. 여기에서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소외된 자가 아니고, 한국도 사실은 항일 전쟁에서 중국하고 합작해서 사실은 이 동방주전장을 만드는데 굉장한 기여를 했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발굴해서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중국이 하는 게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였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김대중 대통령의 사상을 활성화해서 이런 변화된 상황에 응용을 해야 된다. 특히 이 동아시아 평화를 향한 한국발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평화와 민주를 동시에 추구해서 성공한 나라다. 강한 것보다는 빛의 길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5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정중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지금 이럴 때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예. 가만히 있어. 이거를 좀. 예, 기미야 타다시 선생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짧은 소감과 이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80년대까지 일본은 글로컬 리더십, 아까 이제 배경서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글로컬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세계에서도 세계적인 국가로 우뚝 솟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기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독일은 독일 통일 이후에 사실 그 유럽 이유를 만들면서 실제로 리더의 역할을 했다면, 일본은 90년이 이제 일본의 슬픈 비극적인 일본의 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글로컬 리더로서의 지위를 어떤 의미에서는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그 맥락 속에서 저는 식민지 과거 청산을 일본이 적극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가 했는가. 왜냐하면 한국과 또 중국하고의 관계에서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 한국이나 중국에서의 새로운 입장, 새로운 정부가 등장하면서 일본은 끊임없이 대한 입장들이 바뀌고 있으면서 과거사 문제들이 계속 그야말로 가역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정치가 맞닥뜨리는 어떤 현실인데, 일본이 과거사 문제, 식민지 문제를 청산하면서 오히려 동아시아 평화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일본의 정치 또는 사회 또 학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물론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고 기미야 타다시 선생님조차도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로 해결하지 않는 그런 방법에 대한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서 선생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정말 잘 배웠고 앞으로 좋은 글과 대작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청일 전쟁이라는 것은 대만을 식민지화함으로써 일본이 처음으로 식민지했던 하나의 역사지만, 그것은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가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한반도를 먹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놓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1905년에 러일 전쟁도 역시 러시아와 일본의 무대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됐다라는 거, 한반도를 둘러싼 쟁탈이라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 결과는 조선의 복속으로 직접 나갔다기보다 동북삼성, 지금으로 보면 동북삼성이지만 당시는 만주라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역사적
역사적으로 조금 더 설명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러일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사실 뭐 부연할 필요도 없으시지만 그래도 정리 차원에서 조선의 복속 이렇게만 나가는 것은 좀 역사적인 약간의 비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건 짧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한 수준의 질문하셨는데 잠깐 질문자 잠깐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이따 세션에서 발표할 한성대학의 김귀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김희아 다다시 교수님부터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좋은 질문 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저도 좀 뭔가요, 좀 빼앗은 그런 질문이라고 보는데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일본의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물론 뭐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반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물론 있다고 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런 뭐랄까 그렇게 그렇게 아주 막 진지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런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대상으로 되는 중국이나 한국이 일본에 비하면 더 힘을 가지게 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는 이제야 일본이 그 과거의 그런 역사에 대해서 뭔가 입장을 좀 전해줘야 그러한 뭐랄까 좀 커지고 있는 중국이나 한국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를 좀 지금 안고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이거는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일본에 살고 있으면서 좀 느끼는 부분인데 그런데 일본은 냉전기는 어떻게 보면 아시아성에서 유일한 선진국이었고 또 민주주의 국가였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중국이 또 따라잡고 따라오고 또 일본보다는 더 훨씬 더 큰 대국이 되고 한국도 따라오고 또 일본하고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뭔가요? 일본이 그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변동에 대해서 뭐랄까 조조함을 갖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조함에 따라서 그런 역사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게 조금 뭐랄까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그런 역학이 일본 군내 전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구체적인 그 질서의 변동성에서 일본이 그런 과제에 진지하게 직면하기 시작했다는 부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국제 질서의 변동성에서 일본이 조조함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하느냐 그러한 두 가지의 그 어려운 부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 일본 국민, 저도 일본 사람이지만 일본 국민들은 그러한 두 가지의 그 뭐랄까요 조건성에서 뭘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영수 교수님. 예, 한 교수님 힘든 질문,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 이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제가 강조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핵심 현장입니다. 동아시아의 근현대사의 모순이 뭉쳐 있는데 결절점이라고도 얘기하죠. 모순이 엉켜 있는 데가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치르는 데가 바로 핵심 현장이다. 그런데 모순이 엉켜 있는 거는 핵심 현장이 되기 위한 객관적 조건이에요. 또 하나는 그 모순을 극복하는 주체가 형성되면은 이게 객관적 조건과 주체적 조건이 결합되면은 핵심 현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동아시아 핵심 현장이 하나가 한반도고 일본의 오키나와고 대만 해협의 대만 이런 데로 관심 갖고 연구하고 그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반도가 핵심 현장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제가 요즘 역사적으로 설명할 때 몇 차례의 역사 전환기에 동아시아 역사 전환기에 중요한 국면마다 한반도가 중요했다. 핵심 현장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객관적 조건은 다 있었어요. 근데 주체적 역량이 없으면 늘 전쟁터에 희생만 당해. 첫 번째 전환기의 역할을 했던 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이거를 겪으면서 동아시아 각 나라, 중국과 일본이 내부의 변화를 겪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아시아 질서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반도가 해요. 그 다음은 스님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오늘 강조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과 1910년 식민지로 이루어지는 요 10몇 년간의 과정도 두 번째의 전환기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전쟁, 그리고 또 하나의 전환기 지금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앞에 앞에 두 번째 전환기는 우리가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객관적인 모습만 모여 있는 데라 정세 변화에는 영향을 미쳤지만은 한반도는 늘 희생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스님 질문에 직접 답을 드리면은 좀 더 정리를 치밀하게 설명을 해야겠지만은 전환기는 어느 특정한 한 연도가 아니다. 일정한 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청일전쟁부터 러일전쟁을 거쳐 1910년 식민지가 되는 이 10몇 년간이 동아시아의 중요한 변동기였다. 이 변동이라는 의미는 국제 질서의 변동뿐만 아니라 중국의 조공 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의 중심이 되는 지역 질서, 아까 말한 1905년 체제 같은 거가 들어서는 정세의 변동기일 뿐만 아니라 문명론의 변동기이기도 하다. 중국 중심의 유학적인 어떤 질서가 무너지고 일본이 발신하는 문명 개화를 요구하는 어떤 일본식 근대화, 현대화가 문명의 기준이 되는 이런 문명의 전환도 이때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청일전쟁은 특히 문명의 대전환을 한반도에도 가져왔죠. 그래서 그 직후에 나온 공유신문에 보면은 더 이상 이제 중국은 우리의 대국이 아니다. 중국을 멸시하는 글들이 독립신문에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문명 간의 대전환이 이미 청일전쟁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전환기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세론과 문명론 차원에서 1894년부터 1910년까지를 하나의 전환기로 본다. 근데 좀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꼭 이거는 질문을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세요? 예, 백악순 원장님, 예. 질문이라기보다도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지금 배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구 지역성, 지구 지역적인 그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교육을 그렇게 학생들도 시켜야 되고 이제 이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전라남도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과 연결된 것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가장 한국적인 한국의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K문화 뭐 이렇게 보시듯이 역사를 사랑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노벨 평화상 세계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정치학회가 김대중상을 제정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세계적인 지도자, 인류 자산으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건데 이게 지역과 지구 전체가 연결되는데 이 김대중 평화회의가 김대중이라는 그러한 세계 빛나는 문, 품격 있는 문을 통해서 세계가 우리나라로 호남으로 전국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우리 민족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또 김대중이라는 이 빛나는 지구 지역성을 가진 이 인물의 문을 통해서 지금 세계로 나아가면서 교류를 하면서 이 변혁적인 시대를 하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 맥락 속에서 지금 이 김대중 평화회의가 창립이 되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 말씀 마이크를 요청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없고 해서 이제 좀 마무리할까 싶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여러 이런 포럼이나 이런 행사에 참석해 왔습니다만은 보통 3일째 이런 세션 이렇게 되면은 우선 청중이 없고, 해서 사실은 발표자들만 열심히 하는 막 그런 게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번 제가 세션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많은 청중들이 참석하셨다는 거,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이 강의를, 제가 듣기에도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의 주제 발표들인데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는데 김미아 교수님 그리고 백영수 교수님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실으면 이 기회에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아 교수님. 사실은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반 부분이 좀 제가 시간 관계상 좀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김대중 대통령 지금 김대중이 남긴 지적 전적인 유산에 관해서 뭐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전적인 리얼리즘하고 전적인 상상력을 겸비한다는 거 하고, 역시 한반도 문제, 한반도하고 그걸 둘러싼 동아시아하고의 균형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거는 제가 좀 아까운 부분이 물론 뭐 저는 뭐 근데 뭐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지도자이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정권 이후에는 한국 역대 정부는 그런 김대중의 유산, 지적 전적인 유산을 좀 그다지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재명 전부 다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뭐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봤더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김대중 대통령의 지적 전적인 유산을 조금 계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유산, 지적 전적인 유산이 아직 한국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주 유효하고 또 그러한 계승자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수 교수님. 혹시 책 광고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광선 선생이 사상사적으로 중요한 분이다, 한국 사상사에서 중요한 분이라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듭니다. 제가 사회자 신단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제가 창작과 비용이라는 출판사에도 관계하는 사람인데요. 거기서 내년 완간을 위해서 한국 사상사 30권을 준비합니다. 1차로 10권이 나왔고 2차가 올해 나오고 3차가 내년에 나오는데, 그래서 완간되는데요. 조선 초기 정도전에서부터 세종 뭐 등등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학자를 쭉 정도전 정도전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30권이 김대중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박수 한번 쳐주셔도 되죠. 고맙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나름대로 사상사의 이야기를 구성할 때 김대중까지 사상사에 놓아야 된다. 이건 사상의 자리에 사상가의 흐름의 중요한 마지막 자리다라고 해서 후광 선생의 글들 중에서 뽑아서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 보라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읽는 교양서이길 바라기 때문에 읽기 쉽게 원 자료를 소개하고 거기에 이제 해설을 다는 이런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국어로 나온 다음에 외국어로 내는 것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K 사상도 발신해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개 겸 위치 부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80분 동안 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두 발제자 연사분들 그리고 여러 청중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렸던 이번 세션 수준 높은 강연 그리고 노련한 좌장님의 진행 여러분의 집중과 참여가 어우러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좌장님 비롯한 두 분의 연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지금부터 약 짧은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고 오늘 회의의 마지막 세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시에 다음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자리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